정수 중에서 정전 용량 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전 용량은 전선로 자체에는 항상 대지 정전 용량 CS와 상호 정전 용량 CM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선로 그려보면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 그래서 전하가 전선과 대지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렇게도 전하를 축적하기 때문에 모두 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정전 용량을 우리가 CS라고 하고요. 전선 사이의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합니다. CM. 네. 이해되시죠?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얘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정전 용량이 존재하느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지와 전선 사이, 전선과 전선 사이에 이러한 전하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 요렇게.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인덕탄스 구했던 것처럼 정전 용량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는데요. 제가 공식 유도 있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을 묻는 식이다라고 하면은 유도하지 않고 암기하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지금 이 회로를 변형을 한번 해봅니다. 보세요. 지금 대지 정전 용량은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얘가 대지에 대해서 RST 모두 대지에 대해서 일종의 Y결선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모두 대지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대지에 대해서 Y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얘는 교재도 있지만 델타 결선되어 있습니다. RS, ST, TR 이렇게 해서 델타 결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결선된 것을 우리가 변형을 한번 해보는데 보세요. 우리가 ZY는 Z 델타의 3분의 1입니다. Y 결선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 임피던스의 3분의 1배입니다. 즉 이렇게 델타 결선된 정전 용량을 Y 결선으로 변형하고자 하는데, 그때 Y 결선 임피던스가 델타 결선 3분의 1배예요. 임피던스가요. 그러면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Y값으로 바꿈에 인해서 임피던스가 3분의 1이면 얘는 분모 있죠. 따라서 C는 몇 배? 3배가 돼야 되는 거죠. 3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델타 결선된 것을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Y값을 바꿉니다. 그러면 C를 3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CM을 얼마? CM을 3CM으로 해야 됩니다. 3CM으로. 그리고 얘가 지금 Y결선이면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대지에 접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CS와 3CM이 되는데, 그럼 요것과 결선이 똑같죠.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우리가 대지통해서 CS는 그대로 있고요.
CM도 요것과 대지 사이, 요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래서 CS, CS, CS고 3CM, 3CM, 3C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항과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삼상이라고 해서 삼상은 세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 상분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선의 정전 용량 어떻게? 한 선의 정전 용량은 CS와 3CM이 되는 거예요. CS와 3CM이 일종의 병렬 연결이죠. CS와 3CM이 일종의 병렬 연결이니까 전체 작용 정전 용량 한 선의 작용 정전 용량이 이 3선 전체 작용 정전 용량과 똑같습니다. 전체 작용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3CM이에요. 정전 용량은 병렬 연결일 때 더하죠. 직렬 연결일 때는 C1 플러스 C2분 C1 곱하기 C2겠지만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CS 플러스 3CM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인덕턴스 구할 때 Li 플러스 Lm으로 구했죠. 얼마?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미리헬리 퍼 킬로미터 이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전 용량도 작용 정전 용량, 즉 한 선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은 보세요. CS 플러스 3CM이요. 삼상에서 그 값이 얼마다? 이것도 유도는 원래 전기 자기학에서 해요. 얼마?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 얘는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입니다. 1km당 이만큼의 마이크로페럿이요. 삼상일 때 이렇게 돼요. 단상이다. 그러면 뭐 유도가 생략하고요. C는 CS 플러스 2CM이 됩니다. 2CM. 지금 요 과정은 교재에 있는 그림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자체가 시험 출제 빈도 굉장히 높고요.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 구한 선로정수 RLC 이런 값들이 3장, 4장, 5장, 6장 계속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뭐 대략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고 넘어가시면 뒷부분에서 이해하실 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유도를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보세요. 공식은 모두 외웠는데 적용이 안 돼서 그래. 적용이 보통 보세요. 지금 얘가 CS고 얘가 3CM이라 할게요. 이 CS고 얘가 3CM입니다. CS고 3CM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RS T 중에서 T상을 볼게요. T상에서 얘가 CS고 얘가 3CM입니다. 그러면 이때 작용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 합힌 작용 정전 용량에 걸리는 전압은 이 전압이죠. 이 전압. 여기에서 이까지 걸리는 전압입니다. 이 전압은 뭐예요? 지금 땅에서 산까지 걸리는 전압이요. 땅에서 산까지. 대지에서 산까지 걸리는 전압. 이 전압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지 전압입니다. 대지 전압.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이의 전압들은 뭐예요? 이 사이의 전압들은 선간 전압이죠. 선간 전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대지에서 산까지의, 대지에서 선까지의 전압이기 때문에 대지 전압인데 우리가 자주 나오면 대지 전압을 E라고 합니다. E는 무조건 3상에서는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상에서는 대지 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 전압입니다. 대지 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 전압.
얘가 Y결선과 델타 결선 공통이요.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있다고 했을 때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선간전압이 380이다. 그러면 Y결선, 델타 결선 뭐 상관없이 모두 대지전압은 220입니다. 얘가 삼상이고요. 단상에서는 대지전압과 선간전압, 상전압 모두 같죠. 그래서 단상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상에서는 무시하셔도 되는데 삼상에서 요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데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루트 3의 상전압이죠. 루트 3의 상전압입니다. 전압관계만. 그래서 대지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왜?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배로 나눈 것이니까 Y결선에서는 대지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중요하고요. 델타 결선에서 VL은 VP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따라서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 혹은 루트 3분의 상전압입니다. 요 관계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회로 이론이나 우리가 경기 같은 과목에서는 선간전압이 중요했는데요. 전략공학이나 실기로 넘어가면 이 대지전압 있죠. E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히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로 와서요. 한 선당 이것이 3선 전체와 똑같아요. 작용 정전 용량, 부분 정전 용량은 삼상 1회선에서 C는 CS 플러스 3cm, 단상 1회선에서 C는 CS 플러스 2cm이 된다.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 값이 CS 플러스 3cm이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라퍼/킬로미터가 되고요. 복도체에서는 어떻게? 등가 반지름을 어떻게? RD에 여기서 RS n-1승의 루트 n제곱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인덕턴스 부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삼상 1회선인 경우 대지 정전 용량은 가끔씩 공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계산 문제 아니고 가끔씩 계산 문제 출제되니까 공식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1회선의 경우 대지 정전 용량, 앞에서 한 것은 1회선의 작용 정전 용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중전선로로 갑니다. 지중전선로. 우리가 1장에서 했던 거 이렇게 전주가 사용되거나 혹은 이렇게 철탑 이 사용돼 이런 것들 우리가 가공전선로라고 합니다. 가공전선로.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 대도시 이런 데 가보시면 전주나 철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전기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모두 땅속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전선로를 땅속으로 설치한 거예요. 이런 것을 지중전선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땅속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먼저 지중전선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땅속에 설치된 전선로라고 생각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죠. 첫 번째, 케이블만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공전선로는 나전선, ACSR, 이거 나전선이죠. 이런 것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중전선로에서는 케이블만 사용합니다. 케이블이 뭐라 그랬어요? 피복을 2번 이상 한 거. 그만큼 피복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만 사용할 수가 있고, 가공전선로에 비해서 L은 감소, C는 증가해요. 우리가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지중전선로의 조건, 특성상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가공전선호는 예를 들어서 이것 사이에 거리가 뭐 2m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중전선로에서 R상과 S상 사이의 거리를 2m로 하기 위해서 지중관로를 엄청 크게 파야 되겠죠. 땅을 엄청 많이 파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설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중전선로는 D가 작아요. D가 뭐예요? D가 선간거리입니다. 선간거리를 작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D, C는 0.0244 R분의 D 했을 때 선간거리 D가 작으니까 분자에 있죠. L은 작아지고 얘가 작으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C값은 커지게 됩니다. 선간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공전선에 비해서 L값은 감소하게 되고 C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미관상 좋다. 네, 당연하죠. 이거 우리가 전주 보시면 조금 뭐 오래된 동네나 옛날 동네 보시면 전주가 무슨 뭐 거머리처럼 엄청 얽혀서 보기 싫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관상 좋다. 기상 조건, 뇌풍수에 의한 영향이 적습니다. 예, 뭐요? 우리가 뭐 태풍이 와서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땅 속에 있으니까 영향이 없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상 조건에 영향이 적고요. 전선로 통과지 확보가 용이하다. 우리가 가공전선로 예를 들어서 전주라고 보면 건물 나오면은 뭐 비켜서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중전선은 우리가 처음에 도시 건설할 때 지중으로 딱 일렬로 쫙 깔아버립니다. 그러면 뭐 우리 건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전선로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고 땅 속에 있으니까 감전 우려가 적고 수용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공급합니다. 우리가 땅 속에서 설치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땅 속에서 설치를 하면은 케이블을 사용해서 뭐 9회선 8회선 9회선 10회선 이렇게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수용 밀도가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공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상 제한 조건으로 가공전선로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군부대 시설 있죠. 그런 곳에는 보안상 제한 조건으로 가공전선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중전선로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당연히 공사비가 상승하죠. 우리가 뭐 전주로 하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땅 속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공사비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땅 속에 있기 때문에 고장의 발견 보수가 어렵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이러한 지중전선의 특징이 있는데 지중전선은 부서 시공 방식입니다. 시공 방식으로는 전기 법규 과목에서 더 자주 나와요. 더 자주 나오는데 전력공학에서 나올 만한 것은 지중전선로 시공 방식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과 관로식, 그 다음에 암거식입니다.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은 전기 법규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올 만한 것은 방법, 시공 방법 정도, 명칭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직접 매설식은 콘크리트 트러프 등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직접 매설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서는 트러프 등을 이용한 겁니다. 네. 혹은 뭐 우리가 콤바인 덕트 케이블 이런 튼튼한 케이블은 여기 나오는 트러프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설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매설식은 말 그대로 직접 트러프 등만 이용하고 직접 매설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로식은 관로를 만든다는 겁니다. 관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 철근 콘크리트 관 등을 부설한 후 관상호관을 연결한 매너를 통해서 케이블을 인입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구식, 암거식입니다. 교재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여기 받침대, 행거 등을 설치해서 다회선의 케이블을 수용하는 방식을 전력구식, 암거식을 하는데, 이와 비슷한 것이 공동구식도 있습니다. 공동구식은 뭐냐면 신도시에서 많이 하는 거죠. 여기에 전력구식과 비슷한 구조로 해서 전력선, 수관, 가스관, 통신선 이런 것들을 모두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구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조가 전력구식, 암거식과 비슷하죠. 네. 그리고 지중전선은 시설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법규나 혹은 실기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필기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실기 공부할 때 필기책 옆에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기 공부하시면서 지중전선의 시설 원칙을 법규책이나 혹은 전력공학 이 책을 두고 참고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전력공학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의 보수가 있어요. 케이블의 보수. 지중전선로에는 케이블만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케이블을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교재에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록하는 것이 초전도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종류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케이블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유전체 역류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자기학에서 탄젠트 델타법이라고 있어요. 탄젠트 델타법. 그것이 이 유전체 역류 측정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역류 측정 혹은 탄젠트 델타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원체가 열화된 케이블은 전압이 어떤가 유상으로 되면 유전체 역률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선이, 이 케이블이 열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유전체 역률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혹은 탄젠트 델타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류 누설 전류 측정. 누설 전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직류 전압을 인가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여기 케이블의 직류 누설 전류 측정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선로 측정 방법, 선로 측정에서 보통 나오는 것이 두 가지, 유전체 역류 측정과 직류 누설 전류의 측정입니다. 얘가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케이블의 고장점을 찾는 건데, 케이블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지중전선로에서 케이블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장치나 방법을 이용해서 고정점을 찾는 건데, 그 방법으로서 머레이 루프법. 이것은 회로 이론에서 배운 휘스톤 브릿지 있죠. 휘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서 머레이 루프법으로 고정점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법. 펄스를 쏴서 고정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펄스를 쏴요. 갔다가 고정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하면은 그 펄스와 시간의 관계를 계산하면은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고장난 거리를. 그런 방법이 펄스 레이더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색 코일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각각의 방법은 실기에서 깊이 있게 나오고요. 전략공학 자체에서는 명칭 정도만, 고장점 찾는 방법,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수색 코일법 등이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기 방식법. 방식법이 뭐냐면, 방식이란 것은 부식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속으로 있죠. 우리가 땅속으로 전류가 흘러버립니다. 누설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러면 그 전류에 의해서 케이블이 부식될 수가 있습니다. 누설 전류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류에 의한 부식을 막는 것을 방식법이라 그래요. 방식법도 깊이 있게 하실 필요는 없고, 유전 양극 방식, 외부 전원 방식, 배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이 전기 방식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2장의 마지막으로 코로나 현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현상,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가합니다. 전압을 가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 10V를 인가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기 중이에요. 이 사이 공기 중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통하지 않겠죠. 통하지 않을 겁니다. 100V를 가해도 통하지 않아요. 1000V를 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0V를 가해도 공기 중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거리를 우리가 1cm라고 뒀고요. 1cm라고 둡니다. 1cm를 띄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공기 중이니까 아무리 큰 전압을 인가하더라도 전류가 통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1cm를 띄우고 10,000V를 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류 21,000V 얼마요? 21kV를 가하니까 공기에 절연이 파괴되어서 이렇게 공기 절연이 파괴돼서 전류가 흘러버리더란 겁니다. 그래서 공기는 교류 21kV/cm, 직류 30kV/cm의 절연 내력을 가집니다. 이만큼은 전류를 흐르지 않고 버티는데 더 큰 전압을 가하면 절연이 파괴되어서 흘러버린다는 겁니다. 즉 1cm당 이만큼. 근데 직류는 왜 더 높으냐? 똑같아요. 얘는 우리가 시력값이죠. 교류는 시력값을 얘기하고요. 직류는 시력값, 최대값 똑같아요. 그러면 교류 시력값에 21에 곱하기 루트 2 하면 약 29. 얼마나? 29. 얼마? 약 30kV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네, 이러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154kV 154kV 선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cm당 21kV를 견딜 수가 있죠. 그러면 154면 약 154 같은 경우는 한 7cm 선로 사이가 7cm 정도는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요. 혹은 습기가 많습니다. 태풍 오는 그런 날은 7cm가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54kg를 1m를 떨어뜨렸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습기 많고 눈 오는 장마철 같은 경우 있죠. 그때는 절연력이 훨씬 더 낮아져서 이렇게 여유를 두고 거리를 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선로 사이 절연이 파괴돼서 방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전. 이게 위험하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요. 비 오는 날 이런 초고압 성전 선로 있죠. 154kV 이상, 154, 34 그런 것 선로 근처에 가면 불꽃 있죠. 불꽃이 발생하면서 지직하는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게 뭐예요? 일종의 손실입니다. 뭐다? 코로나 손실이에요. 코로나 손실. 예. 코로나 손실은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현상은 초고압 송전계통에서 전선 표면의 전위 경도가 높은 경우 전선 주위의 공기가 절연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분 방전 현상입니다. 부분 방전 현상. 그러니까 거리가 멀면 괜찮은데 지금 교재에서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거리가 멀면 괜찮은데 가까운 부분에서 절연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이라 보시고, 얘가 그냥 현상이 발생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길가다 볼 수 있는 전주에 22.9kV 있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초고압 154kV 이상 되는 그런 것에서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 중요한 이거죠. 손실입니다. 우리가 발전소에서, 수력화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싹 빠지게 터빈 돌리고 수차 돌려서 전기 만들었는데 부하해서 사용해보기도 전에 송전 과정에서, 전기 배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손실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엄청 아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픽식에 의해서 PC는 델타분의 241, 이 유도 과정은 의미가 없고요. 델타분의 241에 F 플러스 25에 그 다음에 루트 요거 1D분의 D에 E 마이너스 20의 자승에 10의 마이너스 5승 킬로미터 킬로미터 퍼 선입니다. 교재에 있으니까요. 이만큼의 코로나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각각을 요소를 보면 델타입니다.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요. 상대 공기 밀도에 반비례하는데 이 상대 공기 밀도는 온도분의 기압이에요. 온도분의 기압. 그러니까 얘는 온도분의 기압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 공기 밀도가 작아지고 기압이 작아지면 상대 공기 밀도가 작아집니다. 이 상대 공기 밀도, 얘는 어차피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에서 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주파수의 플러스 25, 주파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 플러스 25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의 ED, D는 뭐요? 선간거리고요. D는 전선의 지름입니다. D는 전선의 지름. 그 다음에 E는 우리가 일반적인 전압인데 이 재료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얘가 우리가 대지 전압이요. 대지 전압. 앞에서 말씀 그 대지 전압이고 이 재료가 우리가 코로나 임계 전압이요. 즉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 그럼 이 전압은 당연히 높을수록 좋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한 전압이니까 이 전압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한 선당 이만큼의 한 선 1km당 이만큼의 코로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데 안타깝지만 좀 외워주시기 바래요. 예. 필기에서도 그렇고 실기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필기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객관식으로 나올 것이고 혹은 코로나 손실과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손실은 F 플러스 25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E 제로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러한 관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에 의해서 코로나 손실 있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잡음 발생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방전 과정입니다. 절연이 파괴되어서 방전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코로나가 일반적인 정연파가 아니겠죠. 외형파입니다. 일그러진 파이기 때문에 고조파에 의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고조파 장애. 예. 그 다음에 또 코로나 손실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존 및 산화질소가 수분 합쳐서 질산에 의해서 전선, 바인드선의 부식입니다. 즉 전선 혹은 바인드선, 묶은 선의 부식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오존 및 산화질소가 수분 합쳐서 질산 혹은 초산이라고 그래요.
바인드선 부식, 오존 및 산화질소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하고 잡음이 발생하고 유도작용이 발생하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임계전압이요. 코로나 임계전압이 뭐였어요? 이제로죠, 이제로. 코로나 임계전압. 얘를 크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100km에서 방전하던 것을, 코로나 방전 시작하는 전압이 100km였던 것을 200km, 300km가 되면은 우리가 뭐 장마든 비가 많이 오든 간에 방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코로나 임계전압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건 높을수록 좋다. 그러면 얘가 얼마냐? 24.3에 M0 M1 델타 T 로고 R분의 D가 됩니다. 예, 로고 10 R분의 D인데, 자 보세요. 24.3이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상수는 못 건드리고요. M0 M1 얘는 전선 표면 개수나 혹은 기상 개수입니다. 전선 표면은 우리가 동그란 거 이렇게 단선은 1인데 우리가 강심 알루미늄 연선처럼 얘를 보통 1이라고 했을 때, 예, 이런 것을 0.8이라고 보면은요 크게 지장은 없어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선으로 하면은 100인데 얘로 하면은 80 이 정도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에도 코로나 임계전압을 크기를 좌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M1도 날씨 개수니까요. 날씨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델타 뭐요? 델타도 앞에서 했지만은 상대 공기 밀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을 우리가 조정하려면은 이까지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요. 요 부분인데 보세요. E0가 커지려면은 D가 크거나 뭐요? 전선의 지름이 크거나 D 선간 거리가 커지면 돼요. 얘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과 지름인데 일단 두 개만 봅니다. 지름과 선간거리예요. 지름과 선간거리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앞에서 계속 나왔죠. 지름을 크게 합니다. 지름을요. 왜? 보세요. 우리가 D에 로그 10에 R분 D에서 로그예요. 로그. 만약에 선간거리를 10에서 100으로 하면 선간거리를 내가 10m에서 100m라면 로그 10에 R분의 D는 얼마?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00은 2예요. 그러면 2배가 됩니다. 2배. 효과가 없죠. 얘는 선간거리 이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지금 10m였는데 이것을 100m로 한다.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하려면은 철탑을 엄청 크게, 지금 우리가 철탑 있죠. 765kV짜리 철탑 하나 지으려면은 한 10억 정도 들어요. 10억 정도. 근데 그게 만약 선간거리 10m라고 했을 때 100m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 짓는데 100억, 1000억이 들 겁니다. 엄청 비용이 커요. 그래서 D를 크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 안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름 D 지름을 2배로 하면 뭐 어떻게 해요? 코로나 임계전압은 바로 2배가 되는 겁니다. 지름을 5배로 했다 그러면 코로나 임계전압이 5배가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이는 방법이 뭐다? 전선의 지름
반지름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 지름과 반지름, 등가 지름, 등가 반지름 크게 하는 것이 뭐다? 이번 장에서 했던 것 중에서 복도체가 있죠. 복도체. 그래서 코로나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높게 하기 위해서 전선의 직경은 지름이죠. 지름을 크게 한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나머지는 없어요. 위에 보시면 기압이 낮아지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임계전압이 저하고요. 반대로 기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임계전압이 높아지는데, 나머지 기후, 날씨와 관계된 요소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무조건 코로나는 심각한 것이고, 그 심각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경을 크게 하는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것이고요. 그것이 뭐다? 복도체. 그 다음에 1장에서 했었던 중공연선이나 ACSR, 모두 1장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모두 반지름 혹은 지름을 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선금구류 계량이에요. 가선금구류는 전선을 설치한다. 금구,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속 기구, 금속 재료, 이런 것들을 가선금구류 합니다. 이것을 계량한다. 방법이 코로나 임계전압을 코로나를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장 이론 마무리하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